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 특강 정치를 맡은 박보희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요, 굉장히 의미 깊은 곳을 소개해 줄까 합니다. 이곳은 바로 다람살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람살라 들어보셨나요? 네, 인도의 북부, 더 정확히 말하면 북서부에 있는 도시이죠. 그래서 물론 히말라야 산 근처에 있어서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티베트의 정신적 지주인 달라이라마가 망명정부를 세워서 더 유명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50년에 중국이 티베트에 공격을 하고 59년에 달라이라마를 비롯해서 이 티베트 망명정부가 바로 다람살라에 섰죠. 이 다람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위쪽 높은 지대의 다람살라, 아래쪽. 그래서 아래쪽에는 인도 사람들이 살고요. 위쪽 다람살라를 맥로드 간즈라고 해서 티베트인들이 거주합니다. 이 위쪽 다람살라, 다시 말하면 맥로드 간즈를 딱 올라가면 맥로드 간즈 그 입구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 사진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네. 네, 나오네요. 네, 그래서 저기가 바로 제일 이제 들어가면 입구라고 할 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곳 있죠. 그쪽 건물에서 버스표를 팔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기서 버스표를 사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구체적인 생각들이 잘 나지 않아서 저때 뭘 했더라. 그다음에 뭐 그랬던 생각들을 잘 기록해 놓을 걸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곳은 달라이라마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 그 달라이라마가 살고 계신 곳에 가면 저렇게 절을 합니다. 불교 티베트 불교를 라마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교식 절하는 거랑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체투지라고 해서 전신을 다 저렇게 해서 절을 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 우리는 뭐 정말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곳 이런 곳으로도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가 역사인 곳 그런 곳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조금 고생하셔서 내년에 대학생이 되시면 정말 많은 곳들을 가시면서 좋은 경험을 얻으시라고 한 것 소개해 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가와 정치생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 사회계약서를 불과 1시간 만에 막 하려고 했기 때문에 끝에 좀 마무리 한 번 더 요약하고 정리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사회계약서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고 오늘 이 시간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페이지고요. 8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죠. 네, 보여주세요. 네, 보시면 지금 국가성립이론 5가지 가운데서 사회계약설이었고요. 우리 교재의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채울 수 있으십니까? 네, 한번 같이 해볼게요. 홉스는 자연상태를 교재 안 보시고도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상태다? 투쟁상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 전쟁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로크는요. 잠재적 투쟁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잠재적 투쟁. 루소는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불평등이 발생하는 그런 모순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안 써도 될까요? 네, 그다음에 자연권의 양도 보세요. 홉스는 전부 넘겼다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절대 군주한테. 로크는요. 일부만. 처벌권, 입법권, 집행권 하는 일부만 넘겼죠. 일부, 양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더 정말 말하자면 양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교재들 문제에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 위임이 맞습니다. 맡겼다, 일부를 맡겼다, 혹은 믿고 맡겼다라는 뜻으로 신탁 이렇게 쓰고요. 루소는 자유와 권리,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해? 우리가 직접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양도 불가, 절대로 넘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홉스는요. 네, 군주주권. 그 다음에 이 로크와 루소가 국민주권이었습니다. 그렇죠? 국민. 그 다음에 이들이 지향한 정치체제 기억나시나요? 네, 홉스는 어떤 것? 거기 보세요, 여러분. 절대군주제. 그 다음에 로크는 입헌군주제 내지는 대의정치 간접민주제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루소는요, 직접 민주정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필수 자료 한번 볼까요? 네, 9페이지입니다.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나와 있죠. 네, 여러분 교재 보시고요. 서비스입니다. 이거 안 보인다고 막 뭐라 그러지 마세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필수 자료를 왜 부득이 보냐면요. 작년도에 연계 경향을 보면 필수 자료에서 굉장히 많이 연계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수 자료 쑥 읽어보고 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필수 자료까지 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홉스와 로크, 루소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키워드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의 사상을 이해해야 되겠죠. 보세요. 이기적인 인간, 이게 색깔을 좀 달리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표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기적인 인간의 특성으로 인해 자연 상태는 필연적으로 항구적인, 항상 전쟁 상태다. 누굽니까, 여러분? 홉스죠. 그쵸? 이렇게 생각했다는 홉스와 달리 로크는요. 자연 상태는 원래 자유롭고 평등했다. 그런데 국가를 이룩한 것은 자연 상태가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절망이 아니라 불편함 때문이었다. 이런 용어도 문제로 구성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넘어가고요. 통치자에게 자연권을 일부 양도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억나시죠? 더 읽어보겠습니다. 루소는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사적 소유로 인한 불평등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루소는 책에서 속박에 얽매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곡,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계약을 맺어서 여러분 봅시다. 일반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일반 의지, 공동체의 정말 바람직한 상태.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국가를 수립하고 이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반 의지란 한 사람이 전체의 선을 생각할 때 모여지는 의지. 이것을 일반 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복종한다는 건 여기서 일반 의지, 다시 말하면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민주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사회계약설 부분을 필수 자료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네,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두 번째 시간, 02강, 국가와 정치생활, 정치생활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중심이 되는 건 이 정치 부분이 돼요. 정치. 네. 그래서 이 정치에 관련된 것을 배우는데 일단 정치의 의미부터 한번 써볼까요? 정치는요. 다양한 각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서 사회 질서를 수립하고 네,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 실현. 이것을 국가가 아니라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하면 정치가들이 뭐 국회에서 또는 뭐 대통령이 뭐 하는 것, 이런 것을 정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정치를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정치 속에는 어떤 것?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사회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가는 활동, 이것을 일반적으로 정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하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면서 동시에 정치의 기능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죠? 국가의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정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관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일반적으로 정치를 정치인들이 하는 활동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국가에서 정치가들이 하는 것, 국가 현상설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집단에서 일어나는 집단 현상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을 비교하는 문제들은 지난 3년간을 분석해보면 6에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그럼 상당히 많이 된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정치 자체의 개념을 묻는 문제들, 정치의 의미를 묻는 문제들, 이거 비교하는 거 말고 정치의 의미를 묻는 문제들도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세요. 집단 간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있는 각각의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것. 이것은 정치의 기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뜻 속에서 우리는 국가관, 국가의 역할, 이것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가는 아주 작은 일만 해야 돼. 그것을 소극적 국가관이라고 얘기하고, 국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라는 걸 적극적 국가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는 한 2문제 정도가, 지난 3년간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이 정치와 관련해서 볼 것이 바로 정치 권력입니다. 힘이죠, 힘, 파워. 그렇죠?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정치 권력의 정당성. 정치 권력의 정당성도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빈도를 보면 아시겠죠? 네,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그다음에 그 정당성, 예, 중요도 순서로 보면 그다음에 소극적, 적극적 국가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리고 세세하게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뭐죠? 선생님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그 학습 목표를 이렇게 먼저 써주잖아요. 그러면 저 학습 목표를 나중에 공부 다 하고 나서 학습 목표만 딱 바라보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생각이 날 정도로 공부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 열심히 들으시잖아요. 그럼 진짜 머릿속에 떠올라요. 예, 이렇게 딱 그 학습 목표만 딱 봐도 아, 이 내용이 뭐였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였지? 하고 정말 떠오릅니다. 다만 정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좀 1번, 2번, 3번 이렇게 좀 반복을 해주시는 걸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첫 번째,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첫 번째 지금 국가현상설부터 볼게요. 국가현상설은 정치란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를 굉장히 좁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좁은 의미로 정치를 정의한 것입니다. 즉 뭐냐면 정치는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고 유지하려는 활동이다. 유지하려는 활동. 이게 바로 정치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치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을 이렇게 파악하는 거죠. 좁은 의미로 국가 특유의 활동.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정치라고 생각하죠. 왜 정치를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활동이다라고 봤냐면 국가만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국가 정의한 걸 생각해 보세요. 국가만이 뭘 가졌어? 독점적인 강제력을 가진 아주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활동을 우리는 특별히 정치라고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국가현상설이 이렇게 정의한 것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계점. 정치를 어떻게 봤어요? 국가의 활동이라고 봤죠. 국가의 활동을 정치라고 본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회계약서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지구라는 것이 태초에 생겼을 때부터 국가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국가가 성립한 거죠. 그럼 자 봐.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도 분명히 권력을 획득하고 어떤 힘을 행사하고 그 힘을 계속 누리기 위한 분명히 활동들이 있었다는 거죠.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도 그 자연 상태에서도 누군가 힘센 강자는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하는 활동들이 있었어.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것을 국가의 활동이라고 해버리면 국가 이전에 나타났던 권력의 획득 행사 유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리해서 쓰면 한계점은 뭐냐면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요. 안 된다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집단현상설입니다. 집단현상설은 넓은 의미로 본 것이에요. 넓은 의미로. 정치를
넓은 의미로 개념 정리를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치다. 그럼 정치가 뭐길래? 정치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사회적 희소 가치를 분배하는 것,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것. 이게 바로 정치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봐보시면 분명히 국가는 사회적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정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부를 분배하고요. 정치제도, 그 밖에 다양한 사회제도 등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가치들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국가가 분명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적 희소 가치라는 것, 너무너무 양은 작지만 갖고 싶어하는 것들은 국가에 의해서만 배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면 기업에서도 배분됩니다.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사장,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부장, 그렇죠? 그런 승진이라는 것, 그런 자리를 배분하는 것 기업이 분명히 하고 있죠. 그렇죠? 선생님은 어떤 반에, 작년에 3학년 4반이었잖아요. 3학년 4반에 담임으로써 아이들이 모두 앉고 싶어하는 앞에서 세 번째 줄 자리, 그 자리를 배분하는 역할 저도 합니다. 그렇게 치면 정치를, 사회적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면 이 정치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넓은 의미로 보면 정치는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모든 집단의 활동이라고 보는 거죠. 아이고, 힘을 너무 줘서 네, 활동이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갈등을 해결하는 것. 해결하는 것 등이 나타났다면 그것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하는 것이건 기업이 하는 것이건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건 다 정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집단현상서를 보면 이 장점은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정치를 어떻게 봤어요? 정치를 포괄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 쉽게 예를 들면 영화를 보러 남자친구랑 저랑 둘이 갔는데 남자친구는 막 때려 부시는 거 보고 싶고 저는 로맨틱 코미디 보고 싶다고 둘이 막 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한테 로맨틱 코미디 보는 쪽으로 해 이렇게 하면 제가 정치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즉 정치를 굉장히 일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 광범위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한계점은 뭘까요? 이 한계점은 정말 정치적인 것과 정치가 아닌 것 사이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영화를 어떤 걸 선택할까 하는 과정에서 영화 선택하는 것 그것도 정치로 본다면 정치적 연구 대상도 너무 많고 정치와 정치가 아닌 것 간의 이런 차이가 굉장히 모호하죠. 그 다음에 또 보면 분명히 국가는 다른 사회 집단과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다른 사회 집단과 이런 차별점을 간과하고 있죠. 분명히 독점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활동이다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국가의 특수성을 간과한다. 한계점. 국가의 특수성을 간과한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해보면 오늘날 다원화된 사회에서 정치라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기에 보다 더 합당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집단현상설이 되겠죠. 정치라는 것을 보다 광범위하게 다양한 집단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는 이 집단현상설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정치를 설명하기에는 보다 적합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특수성을 관가하고 있다는 점, 모든 일상적인 것을 다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와 정치가 아닌 것 사이의 이 차이를 구분하기가 모호하다는 그런 한계점들도 있다라는 것까지 조금 더 들어가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국가의 현상설과 집단 현상설에 대해서 나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출에 적용됐는지 볼게요. 자, 여러분, 고2 2008년 9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 고3 문제건 어떤 문제건 간에 이 집단 현상설과
예, 국가현상설을 구분하는 문제들은 이렇게 실제 사례를 가져다가 묻는 경우 또는 표를 통해서 도식화돼서 묻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 보면 보세요. 지금 김 기자가 얘기를 하네요. 박 기자가 지금 작성한 보세요. 지역 주민 간의 추모 공원 건립 찬반 시위 기사. 지역 주민들 간에 이 추모 공원을 건립하는 것에 찬성 반대해서 막 이렇게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립은 정치면이 아니라 사회면에 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김 기자는 정치면에 실어야 될 것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의 활동. 그렇죠? 권력을 행사하고 배분하는 국가의 활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김 기자의 시각은 국가 현상설. 되셨죠? 그러면 박 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 그건 김 기자가 정치의 개념을 너무 좁게, 즉 국가의 현상설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즉 이렇게 지역 주민 간의 대립 갈등이 나타나는 가운데서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도 정치에 들어가야 돼라고 보는 거 넓은 의미로 보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그러면 여기까지 첫 번째 주제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뭐죠? 네, 국가관입니다. 국가관. 네. 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보는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출에는 한 두어 번 정도 나왔는데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어요. 시대를 좀 이렇게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17, 8세기 이렇게 17, 18세기 그리고 여기 20세기 그리고 21세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너무 띄엄띄엄 했나요? 네, 좀 붙이겠습니다, 여러분. 20세기, 21세기 이렇게. 17, 18세기에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은요. 국가의 간섭, 억압 이런 거에 질색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은 나의 자유, 나의 재산을 침해하는 건 오로지 국가 권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제발 국가 나한테 간섭하지 마 이걸 강조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국가로부터의 자유, 더의 자유 이것을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17, 18세기 시민혁명 이후에 사람들은 국가 너 나한테 간섭하지 마. 국가 너는 있지 굉장히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 라고 해서 소극적 국가관이 나타났죠. 소극적 국가관이 나타났습니다. 국가는요 단순히 치안, 국방 등의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르라고 해서 뭐냐면 야경국가관이었습니다. 야경국가관. 이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때 이 시기, 시민혁명 이후의 시기에는요. 이때 사람들은요. 국가에 간섭받지 않는 것, 네, 이런 것을 억압받지 않는 걸 중요시했던, 즉 자유를 강조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자유를 강조하고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국가 너는 치안, 국방 등에만 신경 쓰라. 소극적인 역할만 해라. 최소한의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다. 라고 말했던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20세기 초반쯤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자본주의 모순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순. 즉 뭐냐면 빈부격차 문제.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니까 뭐 빈부격차, 환경오염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 국가가 저렇게 치안, 국방 이런 것만 하면 안 되겠구나. 국가에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겠다라고 해서 국가에 의한 자유,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국가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적극적 국가관. 즉 뭐냐면 국가는요, 네, 예전에 이렇게 치안 국방에만 하던 그런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복지국가를 지향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게 되겠지만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행정부의 역할이 커져요. 행정부, 어떤 권력을 잡은 한 권력 집단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오히려 발생하더라는 거죠. 즉 행정국가화 현상. 그냥 여러분 들어만 두셔도 돼요. 뒤에 가서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행정부라는 한 권력기관이 비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오히려 침해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네. 지금 우리 교재에는, 수능특강 교재에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는 소국적 국가관에서 현대 복지사회 국가관은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적극적 국가관, 복지국가관이 나타났다까지 설명이 됐는데 실제로 21세기 이후에 이렇게 딱 다시 와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 현재 신자유주의가 나타나고 있다까지만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는요. 돌고 돌고 돌아요. 즉 뭐냐면 이때 이 시기에 시민혁명 이후의 시기에 국가의 간섭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국민의 자유를 강조했던 이 시기에서 자유를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모순이 나타나서 이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던 시기를 와서 이제 다시 국가의 역할의 축소를 요구하는 다시 자유를 강조하는 시기가 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를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당되는 내용을 기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6월 고3 모의고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6월 모의고사하면 평가원에서 출제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수능을 출제하는 바로 그 기관에서 출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관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이고 적극적이다. 우리 벌써 압니다. 소극적이면 야경국가. 그렇죠? 그 다음에 적극적, 아이고 힘을 줘서 여기 힘을 줄까요? 네, 복지국가. 네. 복지국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야경국가에서 중시하는 가치는 뭐다? 평등보다는 자유,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 억압을 배제하는 것, 자유를 보다 더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따라서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복지국가가 등장했고 이 복지국가는 자유보다 평등을 강조한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두 가지 바퀴. 두 가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다 함께 강조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시켜 보면요. 국가 예산 중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일 때는 작겠죠. 근데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일 때는 복지 예산이 보다 더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국가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쉬어볼까요? 네. 여러분 지금 선생님 사진도 보셨나요? 네, 그 초기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맥로드 간즈 다람살라 위쪽 거기서 그 달라이라마 사원을 찾다가 저 티벳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도 그녀의 집까지 초대를 받아서 맛있는 커리를 먹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남자친구가 있다면서 사진도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결혼을 했는지 이메일로 연락하기로 해놓고서는 이렇게 까마득히 잊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치 권력의 정당성입니다. 기출에서 한 6, 7번 정도 출제가 된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권력하면 힘이죠, 힘. 근데 정치 권력이기 때문에 국가가 행사하는 힘입니다. 국가가 행사하는 힘. 힘 혹은 이 힘을 강제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 1강에서 국가의 특징에서 강제력을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그것은 바로 그 계속 정치, 국가 이렇게 정치를 공부하면서 강제력이라는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만이 강제력을 가지고 이 정치 권력이라는 건 국가가 행사하는 강제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에게 이런 강제력 힘을 준 이유는 뭐냐면 국가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힘을 준 것이죠. 정말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사회,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안전한 사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 강제력이에요. 그래서 이 강제력에 정당성이 없으면 이 정당성이 없으면 폭력으로 되고야 말죠. 예, 폭력으로 되고야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력의 힘에는 반드시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정당성이 빨간색 다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당성이 있었을 때 이것이 바로 정치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는 정치 권력, 강제력이라는 건 폭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정당성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여러분? 정당성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죠. 다시 말해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없는 힘, 강제력은 폭력일 뿐이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없는 정당성이 없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국민이 저항하고 반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치 권력에는 정당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 정당성은 정치 권력을 획득할 때, 행사할 때 정당성이 늘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방안에 대해서 표를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의 획득, 그리고 정치 권력의 행사, 그리고 정치 권력의 통제가 잘 됐을 때, 그랬을 때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권력의 속성을 얘기할 때요.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권력이라는 건 한 번 잡으면 계속 잡고 싶은 그리고 계속 퍼뜨리고 싶은 그런 지속하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을 획득할 때부터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획득할 때 어떻게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치 권력이 획득되어야지만 그 정치 권력이 정당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쿠데타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잡았다. 그러면 그 정치 권력은 태생부터 정당한 정치 권력이 아니라 폭력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치 권력이 획득되어야 되고 정치 권력은 어떤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행사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인치, 사람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합법성, 법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지만 정치 권력이 정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이 법이요, 나쁜 법에 따라서 행사되면 그 정치 권력은 정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박정희 정권 시절의 유신헌법이라든가 또는 히틀러의 그 수권법 같은 것에 따라서 정치 권력이 행사되면 물론 법에 따라서 행사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의 내용도 정의로워야 되죠. 내용이 정의로워야 되죠.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질적 합법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정치 권력은 법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하는데 그 법의 내용도 정의로운 그런 법에 따라서 행사될 때 실질적 합법성이 갖추어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정치 권력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도덕성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가치, 윤리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치 권력이 행사되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권력이라는 것은 한 번 잡으면 계속 잡고 싶고요. 그리고 자기의 권력의 영역을 확장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정치 권력이 획득되고 행사되는 게 법에 따라서 행사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에 의해서 견제와 통제를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치들. 예를 들면 삼권 분립과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정치 권력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죠.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의 정당성, 정치 권력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민주적 선거 절차를 가지고 그다음에 합법성과 도덕성에 따라서 그리고 삼권 분립과 같은 견제 장치가 있었을 때 그 정치 권력은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치 권력의 정당성에 관련해서 문제 출제된 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의 2009년 문제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될 때는 조금은 이렇게 그 변형돼서, 즉 저 개념만 가지고 막 묻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지난해 땡땡국에서는 정부의 이민자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압하는 도중에 한 청년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정치 권력이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획득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지금 시위를 진압했다라고 합시다. 합법성을 다 갖추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보세요. 경찰은 도로를 점거하고 폴리스 라인을 넘어오는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볼게요. 총격을 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시위를 불법 시위를 한다고 해서 총격을 했다. 이런 것은 정말 과잉이죠. 그렇죠? 과잉되게해서 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총격에 의해서 청년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 지문을 통해서 문제가 정치 권력의 정당성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정치 권력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선거, 합법성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정치 권력이라는 강제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이 정당하지 않았을 때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는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얘기를 또 보도록 할게요. 저항권과 관련해서 2010년, 작년에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저항권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재에서도 수능 특강 교재에서도 문제에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이 이 저항권과 관련해서 하나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좀 넘고 갈게요. 자 보세요. 이것이 바로 저항권입니다. 즉 국가 권력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뒤에 가서 이제 헌법을 우리가 3단원 가서 배우게 되지만 이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뭐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헌법이거든요. 근데 국가 권력이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침해, 다시 말하면 국민의 자유, 평등과 같은 기본적 권리에 대해서 침해가 발생하면 우리가 국가 권력한테 우리의 자유, 평등을 잘 보장해줘 하고 국가 권력을 선거를 통해서 뽑아줬더니 이 국가 권력이 오히려 기본권에 대해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 존재 자체를 국가 권력이 부인하는 경우에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이 없어요. 시위를 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항의를 하거나 무슨 청원을 하거나 문서로 요구하거나 해도 안 돼요. 합법적인 구제 수단이 없을 때 국민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여기 봅시다. 실력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실력이 뭐죠? 힘이죠, 힘.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잘 보장해 주지 못할 때 국민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힘으로써 맞설 수 있는 것. 이것을 저항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항권에는 힘으로 맞설 수 있는 것도 들어간다라는 것. 그래서 이 저항권을 정리할 때 비폭력적으로 그다음에 한다 이렇게 꼭 비폭력적으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그건 좀 틀리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이 없을 때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힘을 쓰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항권까지 살펴보면서 국가 권력의 정당성, 정치 권력의 정당성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여러분 교재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죠? 네. 10페이지 차근차근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여러분 10페이지 옆에 보면요. 그 옆에 작은 글씨로 10페이지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이스턴이라는 학자는 정치를 뭐라고 했냐면 노란색으로 할까요? 네. 사회적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건 모두 정치다라고 이스턴이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를 굉장히 넓게 보는 거죠. 무슨 현상설과 관계가 있습니까? 집단 현상설이죠. 네, 보세요. 베버는 정치랑 국가 상호간 또는 국가 내 집단 상호간에 있어서 권력의 세계에 참여하고 또 권력 분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활동,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고 유지하려는 활동이다. 정치란. 그러면 정치를 좁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현상설? 국가 현상설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10페이지 제일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여러분이 꼭 알고 가셔야 될 거고요. 국가현상설은 그렇죠. 좁은 의미로 정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를 둘러싼 정말 몇 명의 소수의 정치 담당자들이 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보고 국가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 이 국가현상설에서 국가만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냐면 그 이유는 국가만이 물리적 강제력을 가진 정말 독특성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집단현상설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본 것이고요. 네, 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이 아닌 모든 사회 집단의 활동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국가도 사회 집단의 하나라고 봅니다. 선생님이 아까 한계를 얘기했죠. 분명히 국가는 다른 사회 집단과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간과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점들 이야기한 것도 함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정치의 기능이죠. 정치란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통해서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해서 그 사회를 정말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의 기능이며 국가의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 것이죠. 국가에게. 그 다음에 볼까요? 네, 국가관 나와 있습니다. 국가관. 네. 그러니까요. 시민혁명 이후 19세기까지 국가관이었습니다. 뭐냐면 가장 적게 정치하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 국가를 뭘로 봤냐면 국가는 필요하긴 한데 필요악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긴 한데 어떤 부분에서 치안과 국방 유지하는 부분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의 영역만 담당해라. 자유 방임주의 시대 소국 국가론입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20세기 이후에 등장한 현대 민주주의 국가관입니다. 그래서 많이 공급해주는 정부가 좋은 정부다.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네요. 뭘까요? 네, 그렇죠. 적국국가론이고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이 복지국가의 문제점 때문에 다시 신자유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흐름까지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다음에 볼까요? 그다음에 정치 권력으로 왔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정치 권력 어떻게 얘기했냐면 힘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힘.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의 특징은요.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국가만이 지닌 굉장히 합법적인 권한이라는 것. 개인은 쓸 수 없는데 국가는 쓸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리고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적용됩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고 국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세금 부담을 준다든가 하는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적용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다음에 이 정치 권력은요. 권력의 소재와 관계없이 지속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이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 정치 권력이라는 건 그대로 있고요. 그것을 가진 사람들만 통치기구만 교체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의 소재와 관계없이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죠. 그다음에 볼까요? 폭력과의 차이점. 뭐였죠? 정치 권력 힘인데 강제력인데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바탕되었다면 정당성을 가졌다면 그것은 정치 권력이고 정당성이 없다면 폭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노란색으로 정리된 부분들이 여러분 교재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볼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필요한 이유는요. 정치 권력은 국민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당성을 상실한 정치 권력은 국민의 저항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저항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항권은 실력 행사를 하는 것. 그러니까 실력 행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치 권력을 정당성을 상실한 정치 권력에 대한 저항권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당성의 확보 요건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할게요. 네, 보여주세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획득하는 과정, 행사하는 과정, 그리고 권력의 통제 장치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합법적인 선거 절차라는 부분,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선거 절차라는 부분, 그리고 법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는데 그 법 자체의 내용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실질적 합법성 강조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사회적 가치나 민주사회 이념에 적합한 그 도덕성이라는 측면, 그것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삼권 분립과 같은 제도적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은 교재 10페이지에 있는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보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 11페이지에 있는 필수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수 자료를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유는 필수 자료가 연계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리지만 혼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치 권력의 정당성입니다. 지금 보면 권력은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의 동의에 의해서 행사되는 관계적 속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동의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대 국가는 구성원이 국가에게 권력을 모두 넘기고요. 그 대가로 국가는 구성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력, 힘을 준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달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토 내에서 우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가는 어떻게 하냐면 대외적으로, 외부적으로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국가의 개개인을 보호하는 그런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사력, 경찰력, 이런 강제력이 필요한 것이죠. 동시 그런 안보 기능입니다. 대내적으로 보면요. 법과 질서 속에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치안 유지 활동, 법, 제도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적 속성 때문에 권력을 행사하는 지배자는 반드시 피지배자의 자발적인 복종, 사회적 승인, 즉 동의와 지지라는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성은요, 이 지배를 받는 우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현재 존재하는 이 정치 제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그 판단, 그 신념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합니다. 지금 현재의 정치 체제가 우리 사회의 질서, 안전,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자발적인 동의와 지지의 전제 조건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 정치 권력은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필수 자료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보고 그 나머지 문제들은 심화 강의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기출문제 보시면요. 다음은 어느 근대 사상가의 사회 계약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11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람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자연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연법을 지킴으로써 인간은 대체로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종종 전쟁 상태로 빠질 위험이 있다. 종종 전쟁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로크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볼까요? 네. 기억은 이 권리라는 건 신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을, 모든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전쟁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이거 홉스가 얘기한 거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사회계약을 맺고 일단 성사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철회할 수 없어? 로크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권력이 정당하지 못하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국가는 입법기관은 최고 권력을 갖고 있으므로 식민을 노예로 만들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교재 11페이지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제를 많이 못 풀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 아쉬움은 심화 강의에서 달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민주주의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죠. 안녕.